네, 매일 2시, 일주일에 5번 만나는 교육. 아메 ABO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특강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기초 영양 스페셜 2부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지난 특강에서는 하승민 대표님께서 건강기능식품 마케팅과 또 교육 컨설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답게 면역의 중요성과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었죠.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영양 가득한 특강을 진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하승민 대표님 저희가 이 자리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가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 저희가 1부에서는 우리의 면역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고 또 면역의 정말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면역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영양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영양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한 영양소들은 면역 기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본적인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영양소들이 어떠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단백질은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생물학적 기능에 따른 단백질의 분류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구조 단백질, 그래서 우리 몸에 각각의 어떤 그 구조를 이루는 그런 부분의 그 성분으로 작용하는 그런 단백질을 들 수 있겠죠. 뭐 결합 조직이나 뼈나 뭐 연골이나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이라든가 뭐 엘라스틴, 우리 피부 엘라스틴 잘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발이나 손톱을 구성하는 케라틴, 이러한 단백질 우리가 구조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단백질, 근육의 어떤 활동을 조절하는 액틴이나 미오신,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편모나 손모의 운동을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도 이제 운동 단백질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운반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그런 영양소라든가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단백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백질을 운반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조절 단백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뭐 인슐린이라든가 뭐 성장 호르몬 등과 같은 호르몬은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 단백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항체라든가 다양한 면역세포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면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방어 단백질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촉매해주는, 촉진시켜주는 그러한 우리가 성분을, 물질을 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 역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단백질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영양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백질을 영양 단백질, 그래서 우유의 카제인이라든가 아니면 계란의 알부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 단백질, 영양소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단백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단백질이 어떤 물질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학 구조는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은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기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뭐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단백질은 수소 원자를 아미노기 카르복실기의 H로 붙어 있는 빨간색 보이시죠? 네네. 저게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를 주었다 뺐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주었다 뺐었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산과 염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 몸에 산과 염기의 평형을 도와주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 네. 근데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그 동그라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거든요. 두 개 붙어 있으면 우리가 디펩티드라고 하고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 개 붙어 있으면 트리펩티드.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붙어 있으면 폴리펩티드 그래가지고 이제 폴리펩티드가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까? 먼저 체조직과 근육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틴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발이나 손톱을 구성하는 역할,
그다음에 콜라겐, 엘라스틴은 뼈나 피부를 구성하는 역할, 네, 뭐 케라틴, 콜라겐, 그다음에 액틴, 미오신 등과 같이 근육을 구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의 역할은 체조직과 근육을 형성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근육을 구성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 다이어트의 목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늘어나고 근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이어트의 목적도 역시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체중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체중은 줄어든다고 해도 지방이 높으면 그런 다이어트의 어떤 아무런 효과, 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그쵸. 우리가 기대할 수가 탄력도 없다라는. 떨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 이제 노화와 다이어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 이제 근육을 형성하는데 그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육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근육이 생성되는 원리 중에서 초과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과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는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에 통증이 생겨요. 이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근육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네. 근육이 파괴됐어요. 네네네. 근섬유가 파괴됐어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우리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초과적으로 커지는 건가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섬유가 하나가 끊어졌다. 그럼 연결할 땐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끊어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근육이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근육이 초과 회복을 하면서 더 필요한 근육의 성분이 있겠죠. 네. 그게 단백질이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추가로 계속 네.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어트의 목적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거다. 아시다시피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매는 날씬해지고 슬림해지고 네, 다이어트의 목적을 근육량 늘어나니까 다이어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몸무게는 오히려 줄지 않죠. 오히려 늘어날 수 늘어요? 있습니다.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를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량을 늘려서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몸무게 신경 쓰지 말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 맞아요. 목적이다. 그래서 체지방 분석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남자분 상체가 보이시잖아요. 그 두 분의 그 몸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왼쪽 화면은 지방이 많은 상태고 오른쪽 화면은 근육이 많은 상태. 근데 오른쪽 체형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죠? 그쵸. 네. 그렇지만 몸무게는 똑같다는 거. 근육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로 네,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왜 필요한지를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동그라미 그래프로 보시는 부분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네. 기초 대사량이 거의 60에서 6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에너지가 30에서 35%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식사 시 열 발생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기초 대사량 중에서도 네, 근육이 사용하는 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0%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잖아요. 네. 적게 섭취하고 많이 소비를 해야 되죠. 근육량이 많아지면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살이 덜 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이 많아지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 지방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기초 대사량이 낮은 거죠. 그쵸, 그쵸. 네. 네. 물만 먹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적게 먹어도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 이게 기초 대사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 있잖아요. 네.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집에서 쓰러져서 3일 동안 잠만 잤어요. 3일 동안 잠만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체중이 7kg 빠진 거예요. 7kg이요? 잠만 잤는데. 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잠만 잤는데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 소비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그만큼 그만큼 컸다. 높다. 네. 오. 그러니까 결국 다이어트의 목적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건데 네.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근육량을 늘리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TV를 보실 때나 집에서 쉬실 때도 뭐 악력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아령을 계속 이렇게 드시면서 네. 근육량을 늘리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는 여러 가지 그 경로 중에 식사 시 열 발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화기관이 그 소화를 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게 10% 정도 되는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비교했을 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식사 시 열 발생이 3배 이상 늘어나요. 오.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알아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식생활에 있어서 단백질이 유리하다. 네, 이런 부분을 좀 그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의 기능 보면 신체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면역 기능.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피부를 통해서 손상이 일어나면 외부의 침입 물질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1차적으로 피부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 이 네. 피부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피부가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면 네, 이렇게 혈액 응고 단백질로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네, 역시 혈액 응고 단백질, 네. 단백질이다. 네. 우리 몸 안에 항원이 침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럼 항체를 생성하죠. 네. 항체 면역 글로불린도 역시 단백질입니다.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는 모든 기능에 단백질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효소를 합성합니다. 효소는 뭐예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활발하게 해주게 하는 그런 물질이죠. 네. 이런 물질을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소는 어떤 물질을 반응을 통해서 쪼개기도 하고 네. 또 다시 두 가지 다른 물질을 합치기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효소가 중요한데 효소가 바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효소를 크게 나누면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음식을 분해하는 것이 소화 효소고 그 다음에 그런 분해된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 그런 대사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대사 효소예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몸에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사 효소를 소화 효소로 가져다 써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는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대사 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지연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활발한 소화나 대사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소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나이가 들수록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요즘 거.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노화였나? 그건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서야진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호르몬. 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여러 다양한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죠. 갑상선 호르몬, 뭐 인슐린 들어보셨죠? 네네네. 인슐린은 그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타이로신의 요오드가 결합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활발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역할도 역시 단백질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뭐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게 단백질로 기결되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네. 단백질 우리가 정말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 매일 고기 먹고 있으니까. 네. 근데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기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들어볼까요? 네.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합니다. 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혈관 확장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러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도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에서부터 유래가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도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고 트립토판 아미노산이거든요. 네.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네. 그리고 이제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은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성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산화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르기닌이라는 영양소는 크레아틴을 만들어냅니다. 크레아틴은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러한 단백질이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죠. 역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유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 잘 아시는 헤모글로빈이죠. 네. 네.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 성분을 운반하는 역시 운반체도 단백질,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단백질. 그리고 세포 내로 다양한 영양소를 운반하는 것이 세포막 단백질. 그러니까 운반을 하는 우리 네. 몸에 필요로 하는 성분이나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단백질이 하게 된다. 다음 이제 산과 염기의 평형이에요. 앞서 이제 제가 아미노산의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수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수소를 주었다 뺐었다. 네네네. 수소를 주면 환원시키는 거고 뺐으면 산화시키는 거. 산과 염기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도 단백질이 하게 되고요. 네. 그 단백질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수분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혈관이고 네. 흰색 원이 이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제 알부민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수분을 다시 혈관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을 맞춘다고 우리가 국을 섭취할 때 간을 네네.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짜면은 물을 더 넣어야 되죠. 그쵸. 근데 혈관 안에 알부민의 농도가 높으면 국으로 비유하면 짠 상태예요. 네. 물을 더 넣어야겠죠. 간을 맞추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혈관 안으로 수분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음. 수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알부민의 농도가 낮으면 밖에서 수분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밖에 그대로 수분이 세포 그 혈관 내에, 혈관 밖에 세포 그 간의 세포 사이에 존재하면서 부종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역시 부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부민을 건강 검진을 받게 되시면 알부민 농도를 우리가 측정하시게 되는데요. 알부민 농도가 높으면 수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관 내로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알부민이 혈관 안에 많으면 수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혈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고. 예. 네. 그러니까 알부민 수치가 높으면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알부민 수치가 낮게 나왔다. 네. 검진했는데 그러면 알부민을 만드는 간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의 건강 관리를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 하실 때 알부민 수치를 보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아마 담당 의사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수분 평형 유지에 관여를 한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단백질은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만드는 아미노산을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부족할 수 있는 아르기닌, 뭐 글루타민, 세린 이러한 아미노산을 우리가 비필수 아미노산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기능들을 해요. 아미노산에 대해서 뭐 스페셜로 한번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네, 특강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의 종류별로 다른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필수 아미노산은 이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소의 하나로 이름을 붙여서 많이 파는 걸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제공하는 네. 건강기능식품은 그 지금 보시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 제공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그런 목적으로 섭취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그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백질 중에서 지금 보셨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 충분하게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들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100% 필요 요구량만큼 들어있는 그러한 우리가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에는 네, 뭐 배두 단백질이라든가 유청 단백질 뭐 이런 그 단백질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와, 단백질이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중요해서 이것조차도 단백질이었지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짧은 시간 안에 네.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네. 네, 좀 아쉽긴 한데 단백질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영양 성분으로 이어지는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에도 저희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에 대해서도 이미 중요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AB 여러분들께서도 비타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비타민 A가 어디에 필요하고 비타민 B가 어디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뭐 기본적인 영양소이지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게요. 네.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타민의 어원은 바이탈, 생명과 아민이라는 그 단어가 결합돼서 비타민이 된 거예요. 아민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아민이라고 해요. 그 두 가지 물질, 생명에 꼭 필요한 질소를 포함한 물질이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비타민이라는 어원이 탄생을 했는데 근데 쭉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생명에 꼭 필요하고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아닌 질소가 함유되지 않은 물질도 있는 거예요. 네.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질소를 함유하지 않은 물질도 있기 때문에 그 아민에서 E를 빼자 그러면 네. 그래서 비타민에는 E가 붙지 않습니다. 재밌는 네. 에피소드죠? 네. 비타민의 이름이 어떻게 붙나요? 비타민 A, B, C, D, E, 네네네네. F 이렇게 쭉 붙잖아요. 네. 그 중간에 비타민 A, B, C, D, E, F는 없잖아요. 네. G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순서대로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붙였다가 중간에 생명활동이 이렇게 꼭 필요하진 않아. 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해. 그런 것들은 비타민의 자격을 잃은 거예요. 아, 그래서 중간에 없었군요. 네, 그래서 비타민 F가 없어진 거예요. 약간 궁금했었어요, 네. 이거. 네. 비타민 F는 사실은 원래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아. 비타민 G는 글루타티온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 요것도 이제 재밌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비타민 아. Q는 코엔자임 Q10. 이렇게. 그래서 빠진 거군요. 빠진 거죠. 네. 비타민 B는 우리가 비타민 B 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B1, B2 이렇게 그쵸, 3, 4, 5 이렇게 B12. 쭉 비타민 B는 종류가 많으니까 많아요. 번호를 쭉 붙였잖아요. 네. 거기도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1, 2, 3, 4 4 빠졌죠. 7 빠지고 10, 11 빠져 있죠. 네. 얘들도 자격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 B군은 8가지밖에 남아있죠. 아, 않죠? 요런 네, 네. 스토리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 물에 녹는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 비타민이고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돼요. 소변으로 네, 빠져나가기 네.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해도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우리 몸에 축적이 되지 않아요. 안전한 비타민. 네.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과량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축적이 돼서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으나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독성이 유발되지 않느냐.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지용성 비타민은 독성을 유발할 만큼 축적되지 않습니다. 아. 네, 아무리 많이 드셔도 네, 지금 드시는 거 그 건강기능식품 양의 100배 정도 드셔야만 100배 정도 한 10년 정도 드셔야만 네, 과용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하. 권장량은 보통 안전한 범위에서 권장을 하니까. 네. 네, 괜찮네요. 권장량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권장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그 정도 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발생한다.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양을 권장량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안 먹으면 안 네. 돼. 이런 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양마저 섭취하지 못하면 결핍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인 거죠. 그 양을 권장량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양은 뭐냐면 권장량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양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권장량보다는 최적 섭취량이라는 개념으로 필요한 양보다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도록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저 되게 늘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비타민 C군이 수용성이잖아요. 네. 오줌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주 먹을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씩의 양을 하루에 10번 먹으면 더 좋은 건가요? 수용성이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제 그 흡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드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잖아요.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가 될 때 네. 같이 섭취하면 영양소도 더 잘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마다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네. 네. 지금 비타민 C 말씀하셨으니까 비타민 C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C는 우리가 항산화 기능을 하죠.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몸의 전체를 구성하는 영양소, 콜라겐 합성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C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만들어지지 않고 근육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근육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철분의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철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빈혈이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빈혈이 생겼다고 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다. 그럼 철분만 보충해주면 되느냐? 비타민 아니라는 C도 거죠. 같이 네. 먹는다는 거군요. 비타민 네. C도 같이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과 해독 작용에 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카르니틴이라고 있습니다. 카르니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포 내에서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L카르니틴이 있어야만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운반체예요. L카르니틴이. 근데 L카르니틴이 없으면 지방이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연소가 안 돼요. 그럼 비타민이 있어야 지방 분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타민 C가 없으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 잘 안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비타민 C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신 내용이 이제 비타민 C의 기능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면역 기능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면역 기능에 관련된 논문만 제가 제목만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비타민 C가 부신에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게 돼요. 네. 네,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뭐 카테콜라민, 코티졸 같은 호르몬을 많이 많이 합성을 해서 분비를 시키는데 그 와중에 비타민 C가 대부분 다 소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비타민C의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 부족해진다. 네네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항산화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쵸. 우리 몸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의 산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빨리 나이가 드는 느낌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하고도 항산화하고도 산화하고도 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정말 많이 그쵸. 보충해 주셔야 네네. 되겠어요. 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건강 관련해서 뭐 혈압이라든가 혈중의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두뇌 인지 기능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비타민C의 다양한 기능성 중에 하나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이제 알아볼 비타민은요.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열량, 영양소를 대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모시스테인의 상승을 억제한다. 신경 전달 물질, 혈구세포 합성하는 데 필요하다. 지방산과 핵산 합성에 관여를 하고 있고 콜레스테롤 합성, 알코올 분해에 관여를 한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뭐 이렇게만 보시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약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타민 B는 앞서 단백질 할 때 효소 말씀드렸죠. 효소는 우리 몸의 다양한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물질인데 우리 몸의 효소는 불활성 효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효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B가 조효소로서 역할을 해서 결합을 해야만 활성 효소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된 효소. 그러니까 비타민 B가 들어가야지 효소가 활성화돼서 다양한 반응을 촉진시켜준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B는 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관여를 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그런 과정으로 이제 대사가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각각의 과정에서 비타민 B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대사 과정을 거쳐서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 단계에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군, 필요할 때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에너지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이어트는 내가 섭취한 양을 전부 다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소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열량 영양소들이 그냥 에너지화가 안 되고 우리 몸에 쌓이게 축적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안 되네요. 그렇죠. 앞서 비타민 C가 부족해도 다이어트가 안 그쵸. 되고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내가 비타민 미네랄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이걸 왜 섭취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충분하게 섭취하시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성분들을 섭취하셔야만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그러네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비타민 B는 이제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아미노산 대사가 일어나죠. 네. 아미노산 대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대사 산물 중에 하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생겨요. 네.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혈압이 높아지겠죠. 네. 동맥경화 위험성도 그쵸, 커지고. 그쵸.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빨리빨리 생기는 대로 족족 없애줘야 돼. 근데 이렇게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B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은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뭐 조효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나라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하다. 네. 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비타민 B군 중에 엽산. 네. 엽산은 우리가 임신하셨을 때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엽산은 세포 분열에 그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형성되는 과정이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일 때는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조산이나 체중 미달이 될 수 있고요. 결핍이 되면 세포 분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관 결손이라고 해서 뇌가 없는 경우나 척추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하셨을 때 우리가 엽산, 비타민 B군의 하나인 엽산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되는데 엽산의 필요량은 가임기 여성은 하루에 400마이크로그램이고 임신하시게 되면 6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와. 그냥 그 보통 성인 여성은 250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그 임신 가임기나 임신하셨을 때에는 엽산의 그 섭취량을 크게 증가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엽산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세포 분열에 관여를 하니까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되는 시기에 엽산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때가 언제까지냐면 임신 4주까지예요. 네, 아주 초기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임신 뭐 4주 이후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8주도 네. 확인하고 그러죠. 그럼 내가 임신을 확인한 다음에 엽산을 보충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엽산을 섭취하셔야 되는 시기는 임신을 계획하실 때. 그렇죠. 준비 기간부터. 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분들은 엽산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엽산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반 곡물이나 시리얼 식품에 엽산을 강화하지 않으면 판매를 안 시켜요. 엽산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와. 엽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와 뼈의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영양소로 잘 네, 알고 계실 네.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알레르기와 같은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비만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병과 관련된 그러한 역할도 하기도 하고 비타민 D의 다양한 잠재적인 기능성이 있어요. 그런 네. 내용들을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의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비타민 D, 국가별로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88.2%라서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왜 이러죠? 그리고 와. 뼈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인 칼슘의 경우에도 10명 중에 8명이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뼈 건강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안 심각하겠죠? 좋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전체 여성분들의 4분의 1은 골다공증 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이 걱정돼. 발생할 가능성도 크고 네. 그래서 이제 뼈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뼈는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네. 관건은 뭐냐면 뼈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가장 높은 골밀도를 형성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골밀도가 가장 높아지면 나이가 들면 계속 골밀도가 감소하잖아요. 네. 이걸 높여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요 높아질 때 더 높여야 되나요? 네. 초고점을 높여놔야지 네. 줄어들어도 아. 위험성이 커지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뼈 건강 관리가 필요한 어렸을 거예요. 때부터 먹었어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감소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네. 지금부터라도 뼈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네. 밖에 비타민 D의 어떤 기능성을 보면 칼슘의 흡수 촉진, 뼈 형성 촉진 말씀드렸고요. 면역세포의 분화와 성숙에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도 있고요. 혈관 신생 기억나십니까? 암세포가 자기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네, 뭐 이렇게 혈관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네, 옆으로. 네. 혈관을 만들어낸다. 네. 이거를 억제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아, 암세포의 그 증식과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기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오른쪽의 그림은 비타민 D가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상당히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양소를 할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기능성을 살펴보면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혈압, 뭐 혈중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고 이제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감정 장애에도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당 대사에 관여를 한다. 당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병이 발생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두뇌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비타민 D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내에서는 비타민 K, 네. 뭐 다른 비타민도 있지만 뭐 다음 기회에 제가 다른 비타민 E나 네. 뭐 다른 뭐 비타민과 유사한 그런 영양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비타민 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K는 이제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뼈의 발달에도 관여를 합니다. 비타민 K가 이제 뼈의 발달에 관여한다는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비타민 K 자체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네. 비타민 K가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좋은 네. 균들이 비타민 K를 합성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비타민 K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현대인들 이 위장관 내에 좋은 균들이 이제 없잖아요. 아. 식생활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K가 부족해졌어요. 그 비타민 K를 보충해 줘야 됩니다. 네.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되고 뼈의 발달에도 관여를 한다. 네. 근데 뼈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있잖아요. 콜라겐, 뭐 뭐 단백질,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다양한 그 뼈의 구성 성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단단하게 결합하는 게 중요해요. 아. 비타민 K가
이러한 영양소들을 단단하게 결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역시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비타민 K도 역시 충분하게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고 네. 과연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비타민 K가 결핍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 단백질이라든지 중요한 영양소 외에도 비타민까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빼뜨릴 수 없는 요 미네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요 미네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네랄은 어떻게 중요한 건가요? 네, 미네랄도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기초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네, 정말 적은 양이지만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효소 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효소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효소가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미네랄들이 다 관여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전해질 균형이라든가 신경 자극 전달, 근육 수축 등에 관여를 하고요. 칼슘과 이는 골격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하고. 네, 그중에 많이 필요한 영양소, 미리그램 단위로 필요한 미네랄이 있을 수 있고 네.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필요한 미네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량 미네랄, 미량 미네랄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이제 각각의 미네랄들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뭐 많이 아시죠? 그쵸. 혈액 응고에 필수적이고 신경 전달 과정에 관여를 하고 뼈. 그다음에 그다음에 뼈. 네. 말씀하신 뼈와 그쵸. 네. 그다음에 뭐 다양한 치아라든지. 네, 치아, 근육의 수축 이완 뭐 등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칼슘에 대해서는 이제 뼈 건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좀 더 네.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네.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마그네슘도 역시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칼슘만 충분하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그네슘도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2대1. 아, 2대1. 같이 또 네. 섭취를 해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 예. 그다음에 근육의 수축, 신경 전달 과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경 전달 칼슘과 과정에 마그네슘? 네. 근육 수축이나 신경 전달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결핍 증상 아시죠? 눈떨림. 맞습니다. 네. 제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네. 마그네슘 보충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양한 기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칼슘 2에 마그네슘 2를 해줘야 이게 섭취가 잘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또 칼슘과 인도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네, 성분이잖아요. 네. 칼슘과 인의 비율은 1대1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인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냐면 1대1이 가장 좋은데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통해서 이 칼슘과 인의 섭취 비율이 1대4, 1대5 정도 되거든요. 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요. 인만 많아지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네. 인은 줄이고 칼슘의 흡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인이 어디 많이 들어있느냐? 인스턴트식품이나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을 줄여야 됩니다. 아, 안 먹어도 되겠네요, 따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을 보충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그쵸, 사실. 네. 없어요. 네.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연은 정말 너무나 많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소죠. 세포 분열, 정상적인 세포 분열, 그다음에 DNA나 RNA와 같은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세포 복제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핵산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소, 그러니까 산화를 막아주는 그쵸. 그런 효소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밖에 아연은 정말 만능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제 감정 조절, 예를 들면 어떤 자신감, 디프레션, 뭐 우울, 불안 이런 그 감정 조절에도 아연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심장 기능, 심장의 에너지를 제공해서 심장을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연이고요. 그다음에 남성, 그래서 우리가 성 미네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아연을. 네. 그래서 정자 운동성, 성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면역 미네랄이라고 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구세포, 그다음에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미네랄, 그래서 근육량, 근육 강화,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데 네.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아연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다른 미네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연은 더 중요한 그런 네.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롬. 크롬도 중요한데 크롬은 당 내성인자의 필수 성분입니다. 당 내성인자. 그러니까 당분이 우리 체내에서 잘
이용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크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당 내성 인자가 부족하면 당분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겠죠. 네. 당분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으면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당뇨병인가요? 당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역할을 하고 핵산의 안정화에도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크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당 내성 인자의 구성 원료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하늘색 큰 원이 세포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포도당? 포도당이 유입되는 통로. 밖에는 포도당이 있죠. 네. 그 다음 세포 안에 당 내성 인자가 있어요. 이게 네. 크롬이 이제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슐린 수용체를 세포가 가지고 있는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포도당 그 유동 통로가 열려요. 지금 열렸죠. 네. 그러면 포도당이 지금 들어갔어요. 네네. 4개 중에 포도당 2개가 들어갔죠. 네.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당 내성 인자가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그러면 통로가 더 크게 열려요. 그럼 밖에 있던 포도당이 4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 내성 인자라고 하는 것은 크롬을 주 원료로 하고 우리 혈액 중에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한 그런 성분이다. 그래서 크롬이 최근에 그런 지방이나 당대사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네. 현대인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져서 제가 몰랐네요. 크롬도 중요하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몰리브덴인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 크롬은 추가로 혈중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관여를 한다. 네. 그러니까 지방대사, 당대사에 관여를 하는 것이 크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네랄 중에서 몰리브덴. 몰리브덴은 효소의 보조인자, 잔틴 산화효소, 아항산 산화효소, 효소의 보조인자다. 철분의 운반과 이용에 도움이 된다. 산화질소 수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효소의 보조인자. 효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다양한 반응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물질인데, 특히 잔틴 산화효소라는 효소의 보조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잔틴 산화효소가 왜 중요하냐면, 잔틴 산화효소가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분이 요산이에요. 요산. 요산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산은 통풍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유발된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통풍의 원인 물질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몸에 쌓이는 요산은요, 음식물로부터 들어오는 요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퓨린이 들어있는 그런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퓨린이 대사되면서 요산이 쌓여서 통풍을 유발시키는 건데, 잔틴 산화효소, 몰리브덴에 의해서 촉진되는 잔틴 산화효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요산은 체내에 축적되는 요산이 아니에요. 통풍과 아무 관련이 없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몰리브덴을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항산화 확 당기는데요. 네. 그래서 네. 몰리브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황산, 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의 체내에 존재하는 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식생활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아황산이나 그 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이 체내에 쌓이게 돼요. 그럼 독성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효소를 통해서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황산 산화효소, 알데히드 산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몰리브덴이다. 체내의 독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몰리브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앞서 이제 항산화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항산화 미네랄. 그다음에 그 정도예요? 독성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디톡스 미네랄. 독성을 없앤다. 항산화, 디톡스 미네랄. 항산화 미네랄, 디톡스 미네랄. 대표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질소, 마지막에 이제 산화질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산화질소는 천연의 혈관 확장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네. 산화질소는 활성화되면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이 떨어지는, 그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몰리브덴 역시 산화질소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심혈관계 건강에도 관계가 있는 그런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듣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미네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몰랐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뭐 크롬, 몰리브덴처럼 중요한 미네랄들이 많았는데 알기도 어려웠지만 저희가 그래서 더 공부가 필요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뉴트리라이트잖아요. 뉴트리라이트 하면 식물 영양소 하면 뉴트리라이트라고 누구나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면 왜 식물 영양소가 이제 중요해지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라고 한다면 그 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전보다 과일과 채소를 적게 섭취하고 있고, 그렇죠. 과일과 채소 안에 영양소의 함량도 절대적인 양도 적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 측면 이외에도 식물 영양소는 사실은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화학 성분이에요.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네네네. 성분.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양소들이 식물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도 보호한다라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식물 영양소가. 네. 그래서 식물 영양소는 6대 영양소 혹은 7대 영양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네. 더불어서 그만큼 더 이제 중요한 6대 것이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 네. 네. 식물 영양소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그런 종류의 식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5컬러 캠페인, 다양한 색깔의 그런 식물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 다양한 색깔에 그 함유되어 있는 각각의 다른 식물 영양소의 그 종류들이 그쵸. 각각 다른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붉은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는 라이코펜, 엘라그산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있고 심혈관계 건강이나 DNA 보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토마토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라이코펜이라는 식물 그쵸. 영양소 때문이죠. 네. 토마토는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이 더 활성화돼요. 많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 혹은 퍼플, 보라색이라고도 하죠. 포도, 네.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두뇌 인지 능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현대인들 인지 능력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통의 그런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흰색 계통, 흰색 회색 계통, 알리신, 케르세틴, 심혈관계 건강, 혈액순환,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노란색 계통, 주황색 계통, 베타카로틴, 당근. 네, 당근. 네. 또 뭐가 있을까? 호박도 포함되고요. 네, 호박. 네. 면역 기능.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잖아요. 네, 그렇죠. 앞서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죠? 맞아요. 카로티노이드는 면역 제일선, 상피 조직의 항산화 기능에 도움이 된다. 공부 초짜라 가지고 네. 일선. 네. 네.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죠. 비타민 A의 전구체니까 비타민 A로 바뀌니까. 베타카로틴이 왜 좋냐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과잉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돼서 그쵸. 독성을 유발시킬 수 네네네. 있다고 하잖아요. 베타카로틴은 섭취하면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비타민 A로 전환되지 않고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훨씬 더 좋은 영양소를 할 수 있겠고요. 녹색 채소에는 설포라판,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이, 식물 영양소들이 존재하고 심혈관계 건강, 눈 건강, 폐나 간 건강, 건강한 세포의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식물 영양소가 최근에 들어와서 또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혈관 신생, 네. 암세포가 혈관을 그쵸. 만들어내는 옆으로 거, 뻗어서 네. 그 다음에 세포 자살, 네. 감염된 세포나 돌연변이 세포를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네네네. 식물 영양소가 이러한 혈관 신생을 억제하고 감염되었을 때 세포 자살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계속 확대되지 않고 빨리빨리 복구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식물 영양소가 가지고 있다라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밝혀지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통해서 식물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영양관리 필요하고 부족하다면 보충할 수 있는 네.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6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아직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가장 기초적인 영양소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와 그 어떤 인체 생리에 대한 내용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또 새롭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매일 2시, 일주일에 5번 만나는 교육, 아메이 라이브 교육 256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